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힘제어 force contro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힘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의 end effector 말단부가 이제 환경 대부분 벽이죠. 이제 벽과 접촉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environment 벽까지의 거리가 x2라고 합시다. 그리고 벽의 강성은 k2다. 대부분 경우 우리가 벽의 강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론적으로 벽의 강성이 k2다. 그때 로봇의 말단부가 이제 벽과 간신히 접촉을 하면은 그 말단부의 변이 x가 x2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단부가 벽에 어떤 힘을 가하면 벽에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말단부의 변이가 x2가 되고 그때 말단부하고 벽 사이에 환경 사이에 접촉력 컨택 포스가 F2라 그러면 우리가 F2는 벽의 강성이 K2이기 때문에 K2에 그다음에 벽의 변형량은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 x-x2가 되겠죠. 또는 K2 곱하기 뭐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단부하고 벽과의 접촉력 KF2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로봇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죠. 토크 제어 로봇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M이 Q 더블 다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는 타우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 방정식을 쓸 때에는 이 관성 텀이 있고 코리올리 텀, 중력 텀, 마찰 텀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말단부하고 벽 사이에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 접촉이 있으면 즉 접촉력이 있으면 로봇 입장에서 보면은 자, 로봇이 벽을 F라는 힘으로 밀면은 벽은 또 로봇을 F라는 반작용으로 밀어주겠죠.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F2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운동 방정식은 보면은 다 지금 조인트 스페이스의 변수로 기술이 되어 있죠. 우리 Q 더블 닷이라는 게 관절의 변이 속도, 각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관절 공간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F2라는 것은 말단부하고 환경 사이의 접촉력은 이거는 카티전 스페이스의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 공학에서는 이 관절 공간하고 직경 공간 사이의 변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 변화를 이루어지는 두 가지 식이 바로 X-닷은 JQ-닷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닷 이 두 가지 식에 의해서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카티전 스페이스의 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직교 공간에서의 접촉력 F2를 관절 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J 트랜스포즈 F2를 해준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 토크 컨트롤드 로봇에서는 이 토크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냐 하면 우리 앞에서 컴퓨터 토크 컨트롤 우리 시험 본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알고 있죠. 컴퓨터 토크 컨트롤의 개념이 뭐였냐면 우리가 로봇에 제공하는 토크 안에 이 넌리니어 텀을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 넌리니어 텀을 내가 계산해서 발생시켜준 토크에서 캔슬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게 위치 제어 시의 컴퓨터 토크 컨트롤이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발생시킨 토크 중에 이 모델하고 그 다음에 로봇의 위치 정보로부터 이 넌리니어 텀을 발생을 시켜서 상쇄를 시켜주죠. 자, 또 하나 더 지금은 이제 접촉력
발생을 하죠. 이 접촉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토크에서 발생을 시켜서 상쇄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 제어할 때에는 이 너리니어 텀만 상쇄를 시켜줬는데 지금 힘 제어를 할 때에는 이 너리니어 텀에 더해서 이 접촉력에 해당하는 텀도 이렇게 상쇄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이 저코비아는 우리가 계산이 되어 있고 이 접촉력은 어떻게 하냐면 접촉력은 두 가지로 알아낼 수가 있죠. 하나는 뭐 로봇의 말단에 FT 센서를 붙여서 이 FE를 직접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전에 봤듯이 내가 벽의 강성을 정확히 안다고 치면은 우리 벽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그러면 엔코더로부터 이 말단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면 이 시계 2에서도 접촉력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벽의 강성을 정확히 아는 것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또 엔코더를 가지고 이 벽의 미세한 변형을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말단부에 FT 센서를 달아서 힘 토크 센서를 달아서 힘을 측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타우를 발생을 시키면 운동 방정식에서 남는 게 어떻게 되죠? MEQ 더블 닷은 타우 T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동력학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M2라는 것은 이제 이너셜 매트릭스니까 우리가 모델로부터 계산이 가능하죠. 자, Q 더블 닷은 실제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든지 간에 Q 더블 닷을 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타우 T, 이 소위 타겟 토크라고 부르는 이 타겟 토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타겟 토크는 아직 어떤 뭐 특정한 숫자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심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타겟 토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 다른 제어 방식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 타우 t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몇 가지 제어 방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 이 운동 방정식하고 이러한 상세 과정을 나타낸 게 여기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력이 타우 t죠. 이 음영된 박스안으로 입력이 타우 t고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게 말단부의 위치하고 FE 접촉력이 되는 거죠. X하고 FE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박수로 나타내서 이름을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라고 붙이고 입력은 타겟 토크, 출력은 말단부의 변이하고 접촉력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고 이제 두 번째 부류가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죠. 자, 이 포지션 컨트롤 로봇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로봇의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뭐 위치, 속도, 가속도 뭐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수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수단이 뭐죠? 그 수단이 바로 육자에도 로봇 같으면 6개의 모터가 발생시키는 토크입니다. 6개의 모터가 발생시키는 토크를 조절을 해서 바로 토크가 변하면 각가속도가 변하죠. 각가속도가 변하면 각속도가 변하고 각속도가 변하면 위치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은 항상 그 각 관절의 토크, 즉 모터에서 어떠한 크기의 토크를 발생시키냐를 가지고 로봇의 모든 모션, 위치 제어, 힘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토크 컨트롤드 로봇처럼 내가 어떤 원하는 토크를 로봇에 집어넣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사용 로봇을 사면은 사용 로봇은 사용자가 그 모터에 입력을 직접 넣어주는 게 금지되어 있죠. 막혀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줄 수 있는 것은 위치 정보밖에 없어요. 위치 궤적만을 사용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XT라는 아까는 타우 T라는 타겟이죠. T가 타겟 토크, 목표 토크를 줬는데 비해서 지금은 토크를 못 주고 위치밖에 못 주기 때문에 타겟 트로젝터리를 주는 거죠. XT. X는 이제 뭐 그 카티전 스페이스 직교 공간에서의 변수가 되죠. 근데 단 한 점을 주면은 뭐 이게 목표 위치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될 텐데 대부분은 시간에 대한 함수 궤적으로 주어지죠. 트로젝터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냥 타겟 트로젝터리 목표 궤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XT가 주어지고 이거는 카티전 스페이스죠. 자, 그다음에 실제로 그 말단부의 그 변이를 측정할 수가 있죠. 어떻게 측정하죠? 우리가 보통 앵커도 값이 있으면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통하면 말단부의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x는 실제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되는 거죠. 이제 포즈는 잘 알다시피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합쳐서 우리가 포즈라 그러죠. 지금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 x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되고, 그죠? 그러면 XT는 타겟 엔드 이펙터 포즈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이 카티전 스페이스의 양이죠. 자, 둘의 차이가 오차가 되죠. 내가 원하는 타겟이 있는데 실제 타겟이랑 오차. 이것도 카티전 스페이스의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차는 직교 공간에서 측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로봇의 그 직교 공간에서 이 말단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하는 거는 카티전 스페이스가 아니고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해야 되죠. 토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타우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카티전 스페이스에 있고 이 조인트 토크는 조인트 스페이스죠. 그러면 이제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조인트 스페이스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 변환하는 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x 닷은 jq 닷이라는 식. 이 식은 이 x 닷이라는 게 델 t분의 델 x가 되죠. 그래서 델 t를 양변에 곱하면 이거는 델타 x는 j의 델타 q랑 똑같은 식이죠. 자, 이렇게 변환을 하든지 또 하나는 이 관절 공간에서 토크는 타우 트랜스포즈의 직교 공간의 접촉력이다.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하나는 먼저 이 위의 방법을 쓴 거죠. 델타 x가 j 델 q면 델 q는 j 인버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델 q는 j 인버스 델타 x.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조인트 스페이스로 변했죠. 그래서 일단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오차를 조인트 스페이스의 오차로 고쳐놓고 이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포셔널 컨트롤을 여기서 관절 공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델 Q에다가 여기 KQ라는 게 바로 P 컨트롤, 이 비례 제어기의 이제 제어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KQ에 이게 제어기가 되죠. 제어기의 입력으로 이 오차가 들어오고 출력으로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토크 값을 내놓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써보면 타우 t는 KQ의 델 Q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우리 스프링식의 F는 K의 델타 X였죠. 일반적으로. 자, 똑같아요. F에 해당하는 게 타우 t고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델타 Q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 상수 스티프니스에 해당하는 게 KQ죠. 이 KQ라는 것은 제어기 입장에서는 제어 파라미터지만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바로 관절 공간에서의
그 조인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타우 t는 KQ 델타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요 아래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P 컨트롤러 비례 제어기를 카티전 스페이스 안에서 먼저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출력으로 F가 나와요. 그죠? 자, 요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F는 KX의 델타 X가 되니까 아까 위에서 썼던 스프링 관계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KX는 제어기 입장에서는 그 비례 이득이죠. 프로포셔널 게인이지만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바로 그 카티전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F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여전히 이 카티전 스페이스죠. 자, 이 량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스페이스의 타겟 토크로 바꿔줘야 되죠. 그때 쓰는 식이 요 두 번째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라는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위에서 했던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랑 똑같죠. 자,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이 음영 처리된 부분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보면 결국은 입력으로 타겟 트로젝터리가 들어오고 타겟 엔드 이펙터 포즈가 들어오고 출력으로 카티전 엔드 이펙터 포즈 또는 그 이제 접촉력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 있고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제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모든 제어는 뭐 임피던스 제어건 힘 제어건 다 이 두 가지 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조는 똑같고 이 타우 t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xt 를 어떻게 선정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서 토크 컨트롤드 로봇,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의 응용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이에요. 우리 또 일명 force based force control 이렇게 좀 용어가 이상하죠. 뭐 힘 제어 하는데 당연히 힘이 기본이지 뭐 힘 기반의 힘 제어. 그러면 위치 기반의 힘 제어도 있다는 말이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force control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orce based가 있고 또 하나는 position based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orce based라는 게 바로 위에서 말한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고 포지션 베이스드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제어라는 힘을 제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위치 제어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힘 제어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직도 조금 혼란스럽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학부 때 배웠던 자동 제어의 그 개념을 가지고 힘을 제어해라. 그럼 힘을 제어하면 내가 원하는 힘이 있고 실제 힘이 있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힘 오차인데 그 힘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PID 제어기를 사용해서 어떤 보상 신호를 내면 그 보상 신호가 플랜트 여기서는 이제 로봇이겠죠. 로봇으로 들어가서 그 내가 원하는 힘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션을 취하겠구나. 이제 전체 줄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줄거리대로 우리가 힘을 제어하니까 일단 원하는 힘이 있겠죠. 원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힘이 있겠죠. FE 실제 힘. 아까 말했듯이 실제 힘은 내가 대부분 FD 센서를 갖고 측정하는 거죠. 그럼 원하는 힘이 있고 실제 힘이 있으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되겠죠. 델타 F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 힘이라는 것도 카티전 스페이스고 여기까지 카티전 스페이스죠. 그럼 아까 위에서도 봤듯이 이 두 가지가 있죠. 어차피 끝에 가면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토크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어디선가는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조인트 스페이스로 변환이 일어나야 되죠. 그걸 어디서 하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바로 PI 제어기를 돌렸죠. PI 제어기를 돌려서 그러면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PI 제어기를 돌리면 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카티전 스페이스의 양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뭐 P 제어건 PI 제어기건 입력과 출력을 보면 입력하고 출력이 완전히 다른 물리량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속도를 제어한다. 그러면 원하는 속도, 실제 속도 나오면 그 속도 오차라는 것은 바로 단위가 뭐예요? 속도의 단위일 거고, 제어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 전압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입력은 속도가 들어갔는데 출력은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물리량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이 물리량이 같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델타 F라는 오차가 들어가서 PI 제어기를 돌렸죠. 그래서 출력으로 마찬가지로 힘이죠. 힘. 카티전 스페이스 힘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끝에 가면 무조건 타겟 토크, 우리가 각각의 모터를 적절한 토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 가면 무조건 타겟 토크에서 귀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위치 제어도 마찬가지고 힘 제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여기서는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타우 T는 J 트랜스포즈의 F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큰 줄거리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음영 처리된 부분 아까 나왔던 조인 토크 컨트롤 로봇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위에 이렇게 루프가 하나 더 있죠. 없어도 되는데 루프를 하나 더 집어넣어놨어요. 자, 요거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자, 요거 X라는 ND 팩터 포즈가 S가 곱해지니까 이 속도가 나오죠. 이 속도. 거기다가 어떤 KVX 닷 했으니까 우리가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는 우리가 F라는 일반적인 식이 있을 때 이 X가 변이죠. X 닷은 속도잖아요. 속도에다가 자, 이것도 힘의 단위죠. 이것도 force의 단위고 BX 닷도 이것도 force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포스예요? 이거 댐핑 포스죠. 댐핑 포스. 그래서 어떤 댐핑 코에피션트의 속도를 곱하면 댐핑 포스가 나오듯이, 자, 이 x 닷은 뭐예요? 속도죠, 속도. 속도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단위는 뭐냐 하면 이거는 댐핑 포스예요. 그렇겠죠? 여기는 댐핑 포스예요. 자, 그런데 이 타겟 토크랑 동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크 단위, 즉 조인트 스페이스의 단위 변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J 트랜스포즈를 곱해줌으로써 이 댐핑 포스를 조인트 스페이스로 고쳐준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 우리 토크라는 게 여기 토크네요, 그죠? 토크가 우리 앞에서 나온 토크는 어떻게 썼어요? 앞에서 나온 토크는 타우 T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에서 이 두 개를 상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타겟 토크를 집어넣어줬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다가 이 타우라는 게 타우 T의 플러스 너리니어 텀 플러스 접촉력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간 마이너스 J 트랜스포즈의 KV X 닷이라는 게 하나 더 텀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이 역할이 뭔지는 잠시 후에 봅시다.
어, 자, 요 위에 거를 제외하고는 누구한테 제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야, 너 힘 제어 한번 해봐. 그러면 원하는 힘이 있고 실제 힘이 있고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PID 제어가 들어가고 그거의 출력으로 뭐 토크가 나온다. 뭐 누구나 다 학부 정도의 제어 지식만 있어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실제 로봇에는 여러분들이 어, 연구실에 로봇이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힘 제어를 해라. 그러면 누구나 다 힘 제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어. 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가 없어요? 어? 자, 이 방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뭐 실제 원하는 힘을 얼마인지 알아내고 힘을 측정을 하고 PI 제어기를 하고 그 자코비안으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하고 그 결과로 뭘 알아냈어요? 타우티를 알아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알아내서 타우티를 구한 다음에 그 타우티를 실제 로봇에 주려고 봤더니 내 로봇은 타우티를 받아들이지 못하네. 내 로봇은 상용 로봇이니까 위치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우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긴 타우티를 열심히 계산했는데 이걸 어떻게 XT로 바꾸겠어요? 바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용 로봇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여러분이 만든 로봇에는 쓸 수 있죠. 여러분이 만든 로봇은 그 회사에서 제공한 상용 로봇 회사에서 제공한 그러한 제어기를 바이패스해서 여러분이 제어기를 설계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타우티를 그 실제 모터 토크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든 로봇 같으면은 이거 다 내가 만든 거고. 그죠? 이것도 내가 코딩한 거고. 그러면 타우티를 쓰는데 즉 토크 컨트롤드 로봇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을 갖고 있으면 이 방법은 쓰지를 못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한계를 안고 한번 봅시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제목이 force based force control이라고 했죠. 자, 힘 제어를 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원하는 힘, 실제 힘, 즉 힘이 피드백이 된 거죠. 여기 force 피드백이 됐어요. 힘이 피드백을 시켜서 오차를 구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토크 컨트롤드 로봇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orce based라 그래요. 힘 제어를 하는데 힘이 타겟으로 주어진다. 원하는 힘이. 그래서 이제 force based고, 자, 그러면 포지션 베이스드 포스 컨트롤도 있냐 하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임피던스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위에서 배운 방법은 이 방법은 토크 컨트롤이 가능한 로봇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 end effector force FE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 FT 센서를 사용해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저런 경우는 가능해요. 이렇게 벽이 단단하지 않고 벽이 굉장히 소프트하다. 그러면 변형량이 크겠죠. 변형량이 크면 우리가 벽의 강성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어느 정도 변형이 됐는지를 측정을 하면 벽의 강성도 알아낼 수 있고 또 이 변형량이 크기 때문에 엔코더를 가지고도 이 변형량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죠. 이때는 얼마든지 이 방법 쓸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 로봇이 다루는 벽이란 굉장히 단단하죠. 내가 웬만큼 힘을 줘도 거의 변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변형량을 측정하고 벽의 강성을 알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쓰기가 어려운 거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면 벽이 변형되지 않으면 내가 변형돼도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 벽이 변형이 되면 이걸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변형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변형이 되는 방법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시리즈 일레스틱 액추에이터라는 방법이죠. 이거는 우리 보통
그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있고 링크가 있는데 감속기의 출력단 이 링크에 바로 직결이 돼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실제 물리적인 스프링을 하나 집어넣은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리즈 일레스틱 액추에이터였죠. 그러면 비록 벽은 변형이 없더라도 벽에 부딪혀서 접촉력이 발생을 하면은 이 말단부가 아니죠. 감속기의 출력부하고 링크 사이에 집어넣은 스프링이 변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변형이 되니까 양쪽의 위치의 차이로부터 내가 이 접촉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SEA를 써가지고 로봇이 쉽게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측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벽이 소프트에서 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이 둘 다 스티프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때는 FT 센서를 달아서, 그죠? FT 센서를 달아서 힘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용한 제어기가 PI 제어기죠. PI 제어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PID 제어기는 P 제어기로 쓸 수도 있고 PI 제어, PD 제어, PID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위치 제어를 할 때에는 원래 대부분의 교재에는 이제 PD 제어를 하는데 우리는 PID 제어를 했죠. 우리 그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 위치 제어를 할 때 우리가 주로 PD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 제어를 할 때에는 대부분 PI를 써요. 왜 D를 안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힘 토크 센서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힘 토크 제어의 출력으로 나오는 힘의 정보가 굉장히 노이즈예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이 미분 제어를 사용하면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 오차가 그 노이즈가 증폭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힘 제어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이 디리버티브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아요.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PI 제어기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그 토크 컨트롤드 로봇을 이야기할 때는 타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지금은 텀을 하나 내가 더 붙였죠. 이 댐핑과 관련되는 텀을 하나 더 붙였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타우를 요 t에다 대입하면 넌리니어 텀 상쇄되고 그 다음에 이 엔디 팩터 포스 텀도 상쇄가 되고 남는 게 어떻게 돼요? MEQ 더블 닷 하고 타우 대신에 여기 들어서 옮기면은 플러스 J 트랜스포즈 KB의 X 닷 이렇게 되고 이꼴 타우 T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앞에서는 뭐였어요? 앞에서 내가 토크 컨트롤드 로봇 이야기할 때는 이 디자이어드 다이내믹스가 MEQ 더블 닷은 타우 T 이렇게만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은 여기 봤듯이 여기 나오네요. MEQ 더블 닷 하고 요 텀이 들어가고 타우 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요 타우 T가 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 이 타우 T라는 거는 뭐 어쨌든 우리 최종적으로 어떤 숫자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아까 식은 뭐였어요? mx 더블 닷 플러스 mx 더블 닷 이꼴 f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따지면 ms 더블 닷 플러스 bx 닷은 f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댐핑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댐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댐핑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댐핑은 시스템을 이렇게 스터빌라이즈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문에 붙어 있는 댐퍼도 댐퍼가 없으면 내가 문을 세게 닫으면 쾅 닫힐 텐데 이 댐퍼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댐핑 포스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BX 다시니까.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시스템은 불안해져요.
응답은 빠르지만 불안해지는 거죠. 심하게 움직일수록 모든 시스템은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게 안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빠른 거하고 스테이블한 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문을 세게 쾅 닫았다. 그러면 세게 닫으면 닫을수록 X- 커지니까 B 댐핑 계수는 똑같더라도 문을 세게 닫을수록 더 큰 댐핑력, 저항력이 작용을 해서 문이 세게 안 닫히는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제어를 하는 것보다는 댐핑 텀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훨씬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댐핑 텀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까 위에처럼 한 거죠. 자, 이때 댐핑은 비스코스 댐핑이겠죠. 속도에 비례하는 댐핑 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스코스 댐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타겟 토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타겟 토크를 설정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PI 제어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타겟 토크는 J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요 타겟 토크는 J 트랜스포즈의 PI 제어기니까 KP의 del F, 그다음에 KI의 del F의 오차죠. 오차의 적분값 이렇게 되는 거죠.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포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다이렉트란 말을 붙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큰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위치 제어를 할 때는 그냥 단순했어요. 위치 제어는 그냥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죠. 자, 위치 제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모터의 발생 토크를 변화시키는 거죠. 타우 T를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포지션 컨트롤이건 포스 컨트롤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토크를 제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근데 힘을 제어를 하는데 힘 제어라는 건 내가 원하는 힘이 20이면 실제 힘이 20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이때 힘 제어는 방법이 두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힘을 기반으로 하는 거, 하나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둘 다 목표는 내가 20을 원할 때 20뉴턴의 힘이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수단에 있어서 하나는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위치를 이용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force based가 있고 position based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force based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토크 컨트롤드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포지션 베이스드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포지션 베이스드 컨트롤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그럼 앞에 다이렉트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힘의 목표치가 직접 나오는 것은 다이렉트 컨트롤. 그다음에 위치 기반으로 할 때에는 그 힘을 달성하기 위한 위치 목표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힘을 간접적으로 제어한다 해서 인다이렉트 컨트롤이라 그래요. 그 다시 한번 위에 썼으니까 어딘가 썼죠. 요 force based 방법이 바로 direct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position based가 바로 indirec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보다 보면은 책들을 보다 보면은 뭐 그냥 총칭을 해서는 force control 이렇게 쓰지만 어떤 데는 direct force control 또는 indirect force control 이렇게 이름을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재는 우리처럼 force based force control 또는 position based force control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 우리말로 이제 굳이 하면은 복합 위치 힘 제어죠. 복합 위치 힘 제어다. 자, 이 앞에서
뭐 개념들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두 가지 극단적인 로봇을 봅시다. 첫 번째 로봇은 어 로봇이 프리 스페이스에서 움직이죠. 요 말단부를 보면은 아무런 구속이 없어요. 그냥 프리 스페이스에서 자유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지금 육자유도죠. XYZ 트랜슬레이션, XYZ 로테이션 있으면은 즉 삼자유도 포지션, 삼자유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위치 제어를 해야겠죠. 위치 제어를. 그래서 로봇이 프리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치 제어를 해야 된다. 알 수가 있죠. 그걸 좀 더 좀 불필요하게 어렵게 쓰면 여기 나왔듯이 또 내추럴 컨스트레인트가 모두 force constraint다. 이 자연적인 구속 조건이 자연적인 구속 조건은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랑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죠. 그러면 지금 이 프리 스페이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힘을 가해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허공에서 내가 어디다 힘을 가하겠어요. 그러니까 허공에서는 앤디 팩터는 위치 제어밖에 못하겠죠. 그러면 힘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이거 force constraint 힘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앤디 팩터하고 환경 사이의 모든 힘은 제로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라면 뭐예요? 프리 스페이스에서 로봇이 움직일 때 환경이라는 것은 로봇을 제외한 모든 게 환경이에요. 로봇을 제외한 모든 거. 그러니까 이 프리 스페이스 자체가 이게 환경이죠. 그럴 때 이 엔드 팩터 말단부하고 이 허공 사이에는 당연히 어떤 힘이 제로겠죠. 힘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제로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One cannot exert forces in any direction. 자, 어떠한 방향으로도 힘을 가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nothing to react against.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딱 쓰면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보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반작용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해줄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헷갈리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허공에서는 우리가 포지션 제어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 말단부가 이 벽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완전히 뭐 볼트로 체결해놨던지 본드로 붙여놨던지 하여튼 이게 딱 전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즉 엔드 팩터가 벽에 완전히 글루가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 제어를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뭐 움직일 수가 있어야 포지션 제어를 하는데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힘 제어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 방향으로는 이제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고 그 다음에 XYZ 그 로테이션 방향으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추럴 컨스트레인트가 전부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다. 그래서 엔드 팩터하고 환경, 여기서는 벽이죠. 엔드 팩터와 환경 사이에 모든 포지션이 0으로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면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면 힘 제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든 축방향으로 위치 제어를 하는 경우, 모든 축방향으로 힘 제어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예제들, 즉 내가 칠판에 글씨를 쓴다. 그러면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파고들 수 없으니까 이건 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칠판면에 평행한 XY 방향으로는 위치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자유도로는 힘 제어, 어떠한 자유도는 위치 제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복합 위치 힘 제어다. 그래서 어떤 자유도는 위치 제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자유도는 이제 힘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자유도로 위치를 제어하냐, 어느 자유도로 힘을 제어하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여기서는
좀 뭔가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뭐 내추럴 컨스트레인트,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복잡한 말을 써갖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써놨죠. 어, 어. 근데 이건 뭐 그냥 헷갈리면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여러분 뭐 어느 게 힘 제어를 하고 어느 게 위치 제어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봅시다. 그 이제 벽은 리지드해요. 리지드 월을 따라서 월 팔로잉을 한다. 월 팔로잉을 한다는 거는 우리 칠판에 글씨 쓰는 게 바로 월 팔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요 엔드 이펙터가 벽에 이게 접촉을 한 다음에 벽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월 팔로잉이죠. 그런데 이 벽은 굉장히 리지드해요. 우리 앞에서 예제 중에 이 벽이 소프트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 벽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벽이 굉장히 리지드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속 행렬, 컨스트레인트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매트릭스. 자, 요 V는 뭐 빌라서티고 F는 힘이겠죠. 자, SV라는 게 지금 1, 1, 0, 1, 1, 1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PX, PY, PG. 그렇죠? 그 XY 지방의 포지션이고 요게 phi x, phi y, phi g, XYZ 방향의 로테이션, 회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모든 방향으로 위치 제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파워 베리어블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위치 제어를 하면 사실은 위치가 주 타겟인데 위치 대신에 속도를 쓴다 그랬죠. 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위치나 속도나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례상 속도를 갖고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위치 제어를 하는데 이게 이제 desired velocity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VDX, VDY 또 VDG, 오메가 DX, 오메가 DY, 오메가 D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쉬울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위치 제어 지금 X 트랜슬레이션은 위치 제어죠. Y 트랜슬레이션도 벽 방향은 위치 제어죠. 그 다음에 G 트랜슬레이션은 뭐예요? 이건 힘 제어죠. 그 다음에 X, Y, G 방향의 로테이션 방향으로는 위치 제어가 되나 힘 제어가 되나 이게 지금 그냥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씨를 쓴다고 보면은 이 분필의 이런 축에 따라서의 움직임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다음에 지축 방향의 회전은 분필이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자기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엔드 이펙터가 어떤 공구를 갖고 있죠. 자, 이거 칠판에 글씨 쓰는 거랑 100% 동일한 문제예요. 자, 그럴 때는 모든 방향으로 위치 제어고 단 G의 트랜슬레이션 방향으로만 힘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우리가 1로 쓰면 돼요. 1. 그 다음에 G 트랜슬레이션만 힘 제어이기 때문에 0으로 쓰고, 그죠? 그러면 위치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처럼 desire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에 해당하는 부분은 힘 제어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치 제어를 하면은 요 SV니까 이거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이죠. 그러면 자기가 해당하면 1을 쓰는 거고, 자, 이건 F니까 힘에 대한 구속 행렬이죠. 그러면 힘 제어를 하는 부분만 1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렉션 매트릭스 선택 행렬이라는데 이 선택 행렬은 위치 제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말한 SV를 S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치 제어 아니면 힘 제어이기 때문에 요
힘에 대한 구속 행렬은 I-S가 되겠죠. 즉 I-SV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힘 제어 아니면 위치 제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위치 제어를 하는 부분을 다 추려내고 그럼 전체에서 위치 제어 부분을 다 추려내면은 남는 게 이제 힘 제어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방법인데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위치 제어를 하는 파트가 있고 힘 제어를 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이제 시간이 50분 경과했으니까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자유도는 위치 제어, 어떠한 자유도는 힘 제어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머니플레이터가 이제 움직이면 그 엔드 팩터 포즈 x, x 닷, x 더블 닷이 나오죠. 그 다음에 힘도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위치 제어할 때에는 이 x가 타겟이 되고 힘 제어를 할 때에는 이 f가 이제 타겟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x라는 거 엔드 이펙터 포즈는 6개의 성분, 즉 3개의 포지션, 3개의 오리엔테이션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그 자유도가 위치 제어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아까 칠판에 글씨를 쓰는 문제 같으면 6개 중에 5개의 자유도가 위치 제어의 대상이죠. 그럼 여기 SV를 곱한다는 것은 바로 6개 중에서 그 5개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desired end effector pose가 나오는데 이 6개 중에서 위치 제어에 해당하는 5개를 골라내서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포지션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럼 포지션 제어의 결과로 타우 피라 그랬죠. 포지션 제어에 필요한 이제 토크를 생성을 해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힘 제어의 경우에도 이 힘도 6개 성분이 있죠. X, Y, Z 방향의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포스가 있을 거고 또 X, Y, Z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그 모멘트가 있겠죠. 그 힘하고 토크 중에서 그 힘 제어의 대상이 되는 그 자유도만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desired force에서도 해당하는 힘만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힘 제어의 대상이 되는 자유도를 대상으로 해서 힘 제어를 수행을 하면 타우 F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우는 지금 타우 P 플러스 타우 F가 되는데 사실은 타우가 그냥 그 6 by 1 벡터지요. 타우 1, 타우 2에서 타우 6까지 그 실제로는 어느 한 순간을 보면 그냥 숫자예요. 그 숫자인데 그 숫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타우 1이 어느 순간에 10이다. 근데 그 10 중에서 뭐 4는 포지션 제어에 필요한 거고 6은 토크 포스 제어, 힘 제어에 필요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개념이 머니플레이터가 10을 받아서 4는 뭐 포지션 해주고 6은 폴스 해주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이런 식으로 각각 하는데 필요한 토크를 구해서 그 해당 모타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합친 그런 토크 값을 발생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세 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랬는데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 위치 엔드 이펙터 포즈로부터 위치 제어의 대상이 되는 자유도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여기서 하냐 또는 두 번째는 어디서 했어요?
두 번째는 이 XD에서 X를 빼는 XD에서 X를 뺄 때까지는 굳이 구별하지 않다가 이 둘의 차이가 오차죠. 자, 이 오차에서부터는 이 중에서 오차도 6개 성분이 있겠죠. 6개 성분 중에서 지금 위치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내는 것을 2단계에서 하는 거죠. 아까는 처음부터 했었는데 처음부터 하고 선택한 거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일단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구별하지 않고 위치 제어를 다 한 다음에 모든 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치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타우피를 계산하는 뭐 이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건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위치 제어. 위치 제어는 주로 PD 제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힘 제어는 주로 PI 제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제어를 할 때에는 이제 PD 제어를 해서 보다 faster response, 빠른 응답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힘 제어를 할 때에는 이 노이즈를 증폭하는 성향이 있는 디컨트롤을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 지금 말한 거는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고 이것도 이제 변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을 주장한 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레이버트하고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1981년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쓴 게 뭐예요? 일단 XD에서 이 ND 팩터 포즈 X를 빼서 델타 X라는 위치 오차를 만들어 놓고 그때 실렉션 매트리스를 고려를 한 거죠. 실렉션 매트리스를. 그렇죠? 그러면 이걸 델타 X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6자이도니까 뭐 델타 PX, 델타 PY, 델타 PG, 그 다음에 델타 파이 X, 델타 파이 Y, 델타 파이 G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델타 X일 텐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칠판에 글씨를 쓰는 문제는 이 부분들은 다 살아남고 G 방향으로는 힘 제어를 하니까 위치 제어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델타 XS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렇게 쓰면은 델타 PX, 델타 PY 쓰고 제로 쓰고 델타 파이 X, 델타 파이 Y, 델타 파이 G 이렇게 쓴 게 델타 XS죠. 그러니까 뭐 이거나 요 부분만 0으로 처리했다는 차이만 있죠. 자,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 카티전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조인트 스페이스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저코비안 인버스를 곱하면 델타 QS가 나오죠. 이 델타 QS 즉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로 왔어요. 자,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PD 제어를 하는 거죠. PD 제어를 여기서 해서 타우피를 계산해낸 거죠. 다음에 그 힘 제어는 어떻게 했어요? FD에서 F1을 빼고 델타 F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실렉션 매트리를 통해서 델 FS를 구해내고 J 트랜스포를 통해서 델 타우 S를 구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PI 컨트롤에서 타우 F를 구해내고 두 개 합친 게 이제 타우 T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은 요 타우 T를 어떻게 설계하냐의 문제라 그랬죠. 지금은 타우 T를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제어 기법이 들어간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기존 거를 합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것도 쓸 수 있는 게 토크 컨트롤드 머니플레이터에만 쓸 수 있어요. 토크 컨트롤드 머니플레이터. 왜냐하면 타우티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부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유저가 해야 되는 거죠. 유저가 이런 코드를 짜서 코드를 작성해서 타우티를 형성을 하면 이 계산한 타우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용 로봇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방법도 기존의 상용 로봇을 내가 갖고 있으면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위치는 가능한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한번 쭉 봅시다. S는 셀렉션 매트릭스 선택 행렬이고 위치 제어에는 PD 제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force 컨트롤은 PI 컨트롤을 사용을 했다. 자, 이제 아래 나오는 거는 이제 루틴한 건데 자, 포지션 컨트롤은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제어기는 우리가 KPP 플러스 KPDS 이렇게 썼죠. 요 앞에 P라는 거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의미의 P고 D에 두 번째 첨자 P하고 D 나오는 거는 PD 제어기, PD 제어기라는 뜻의 PD예요. 그러면 이제 타우 P는 그대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우리 전개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힘제어는 어떻게 돼요? 요 F라는 건 힘제어라는 뜻으로 힘제어에 해당하는 제어기는 PI 컨트롤러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앞에 F라는 것은 이게 힘제어를 한다, force라는 뜻이고 뒤에 PI는 이제 PI 제어기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위처럼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컨트롤 인풋은 뭐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니까 이 포지션 제어하고 폴스 제어를 합친 이러한 게 이제 컨트롤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요 아래 나오는 것은 이 책에서 거론한 이 explicit hybrid position force control의 뭐 단점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조금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간단히만 봅시다. 자, 커머셜 로봇은 포지셔닝 디바이스로 설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늘 하던 말이에요. 그 상용 로봇은 포지셔닝 디바이스다. 즉 위치 제어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 직접적으로 조인 토크를 제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조인 토크를 계산해 내더라도 그거를 구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force 센서를 가지고 다이렉트 force 컨트롤 룹을 구성하기 어렵다. 즉 여기서 말하면은 그 이 force 컨트롤은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자, 요 나머지 아래 나오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이 들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죠. 왜냐하면은 이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은 뭐 기존의 방법과 달라진 게 없죠. 그냥 기존에 우리 포지션 컨트롤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고 포스 컨트롤,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고 그냥 자유도마다 각각 맞는 거를 적용한다는 개념. 앞에 나온 거를 두 개를 합쳐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 제어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피던스 제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아침에 그 임피던스 제어를 강의록을 올려놨으니까 대부분들 다 다운 받았죠. 아직 다운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지금 다운을 받아도 되고 일단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운을 받아도 되죠. 자, 이제 임피던스 컨트롤. 이제 임피던스 컨트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이 어렵고 이제 나온 거는 한 40년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이 개념을 비슷비슷한 개념들은 있었지만 요거를 좀 체계화시킨 사람이 그 MIT 기계공학과의 네빌 호간이라는 이런 분이 이제 그 교수가 지금은 원로 교수죠. 내가 MIT의 유학 시절에도 이 자동 제어를 가르치던 분인데 로봇 제어를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임피던스 컨트롤을 정리를 해놨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 임피던스 제어가 중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봤듯이 상용 로봇들은 전부 위치 제어밖에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사용 로봇을 쓰는 목적이 위치 제어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힘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조립을 한다라든지 가공을 한다라든지 어떤 접촉에 의해서 힘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토크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위치 제어를 통해서 이러한 힘 제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임피던스 컨트롤이죠. 근데 뒤에 보면은 임피던스 컨트롤이 단순하게 위치를 통해서 힘을 제어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임피던스의 개념이 뭔지. 우리 임피던스가 주로 나오는 게 RLC 회로, 이 전기 회로하고 기계 시스템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대표적인 임피던스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익숙한 기계 시스템을 먼저 보면은 우리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는 f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럼 이제 기준이 되는 변수가 바로 x라는 이 트랜슬레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변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위치 변수가. 그 다음에 속도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오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스프링을 보면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파워 베리어블이라고 그러죠. 파워 베리어블. 자, 이 파워라는 것은 기계 시스템에서 파워, 예를 들어서 매스 m의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에 F라는 힘이 작용하면 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가 파워죠. 직선 운동에서는 힘 곱하기 이 리니어 빌라시티 선속도고 그다음 회전 운동은 어떻게 돼요? F에 해당하는 타우 곱하기 회전 속도 타우 오메가가 바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파워를 나타낼 때에는 힘하고 속도의 관점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더 로봇에서 익숙한 거는 방금 위에서 봤듯이 X라는 거는 속도가 아니고 위치 변수죠. 위치 변수. 포지션 베리어블이에요. velocity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런데 요 파워 베리어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힘하고 속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 전기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 전기에서 파워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VI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워 베리어블이 구성이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 우리 전기 시스템의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전압하고 전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기계 시스템에서는 어, 이 힘하고 속도뿐이 아니고 위치, 가속도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우리 전기 시스템에서는 우리 알다시피 전압 전류 이거밖에 없죠. 뭐 전압에 물론 미분도 있고 전압의 적분, 뭐 전류의 미분, 적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물리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속도가 기준이 되고 힘하고 속도가 기준이 되면 자 댐퍼는 어떻게 돼요? 댐퍼는 댐핑 포스는 댐핑 코에피션트에다가 이 속도 곱해주면 되죠. 속도가 자 스프링을 나타내려면 스프링은 물론 F는 K 델타 X죠. K 델타 X인데 지금은 기본 변수를 우리가 위치가 아니고 속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F는 K 인티그럴 X 다 dt 이렇게 해야지 요 인티그럴 X 다시 바로 X의 디멘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스는 어떻게 돼요? 자, 매스는 F는 M의 dx 닷 오버 dt죠.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mx 더블 닷 쓰면 되겠지만 지금은 x 닷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우리 위에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파워 베리어블 관점에서 임피던스 관점에서 쓸 때는 힘하고 속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 dv dt 플러스 bv 플러스 k의 인테그럴 v dt는 f다. 또는 뭐 v 대신에 x다 썼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 그 전기 시스템에서는 뭐 커패시터, 리지스터, 인덕터 해서 우리가 늘 뭐 자주 보던 식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환경을 한번 모델링을 해봅시다. 모델링 of the environment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환경, environment는 힘하고 속도의 관계에 의해서 임피던스로 모델링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항상 임피던스를 생각을 할 때에는 임피던스 개념은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항상 우리 스프링 관계식 훅스 로라 그러죠. F는 K 델타 X를 모든 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F는 K의 델타 X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프링 관계식이잖아요. 그죠? 이 틀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환경 모델을 FS는 GES 곱하기 X.S 이렇게 써놨죠. 왜냐하면 힘하고 지금 속도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GE가 E는 environment죠. GE가 environmental impedance예요. 환경 임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그 우리 로봇의 ND 팩터가 환경에 가해주는 힘이에요. Force exerted on the environment by the ND factor. ND 팩터가 환경에 가해주는 힘이에요. 이게 작용이죠. 그럼 반작용은 뭐예요? 반작용은 환경이 ND 팩터에 가하는 힘. 작용 반작용에서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나오던 그 우리 ND 팩터 포스 또는 컨택 포스라고 부르는 그거죠. 자, X 다시라는 것은 환경과 접촉하고 있는 점의 속도예요. 우리 이제 ND 팩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벽이랑 지금은 ND 팩터랑 벽이 접촉이 없죠. 그러다가 일단 우리가 힘제어 뭐 이런 걸 따질 때는 이제 접촉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ND 팩터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요 말단부가 벽과 같이 접촉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의 접촉점에서의 ND 팩터의 속도를 우리가 X 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한번 지난 시간에도 나왔듯이만 이 ND 팩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환경까지의 거리가 X2고 그 다음에 요 말단부가
이제 힘을 가하면은 이 환경이 조금 변형이 되죠. 그러면서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이게 ND 팩터의 변이는 X고 우리 환경의 스티프니스는 K2였죠. 그럴 때 우리가 F2라는 힘이 작용해서 뭐 F2는 K2의 X-XE 전 시간에도 이렇게 썼었죠.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힘과 속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힘하고 속도 사이에 이 비례상수가 바로 임피던스다. 그러니까 우리 힘하고 변형이 있으면 그 사이의 비례상수가 스티프니스였죠. 이 스티프니스를 확장한 게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를 X 닷을 이항을 시키면 F 나누기 X 다시 G2다. 즉 임피던스는 힘 나누기 속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임피던스를 힘 나누기 속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X 다시니까 라플라스로 보면 S XS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는 F다. 이거 라플라스로 나타내면 M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의 XS는 F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냥 내가 F 나누기 X를 하면은 요거는 M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힘을 위치로 나눈 게 아니고 힘을 속도로 나눴으니까 S가 여기 붙어야 되죠. 그러면 좌변도 S분의 1을 곱했으니까 우변도 S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MS 플러스 B 플러스 S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한 거니까 환경에 대한 거는 요 G2라 그랬죠. 2를 붙였으니까 환경의 매스, 환경의 댐핑, 환경의 스티프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전기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파워 베리어블이 전압하고 전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옴의 법칙은 V는 RI니까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R 이게 이제 여기선 저항이지만 확장을 시키면은 정기적인 임피던스, 일렉트리컬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 기계 시스템에서 힘하고 속도 사이의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찝찝해요. 뭐가 찝찝하냐면 자, 그럼 결국은 힘하고 그 힘에 따른 속도 아까 우리 매스가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작용하면 속도 V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힘도 적당히 있고 속도도 적당히 있으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ND 팩터가 벽에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대부분 벽들은 강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내가 어떤 힘을 가해줘도 이 변형량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 변형량도 작은데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속도를 생각하면은 이게 속도도 굉장히 작겠죠. 거의 0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내가 벽에다 큰 힘을 가하더라도 벽은 변형이 거의 없고 속도도 0이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직관적이지 않다. 이 컨택 모션에 대해서 이 대부분의 접촉 동작 중에 이 속도가 버추얼리 제로 거의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 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를 막 구하고 싶은데 힘은 작용했는데 속도가 거의 0이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별로 직관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원래 정의는 속도 갖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내가 위치를 가지고 임피던스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그 약간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 이제 위치를 갖고 하면 F는 K2의 X-X2라고 아까 했죠. 그러면 F 나누기 X-X2가 K다. K2다. 자, 항상 우리가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임피던스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FS를 X-X2로 한 게, 즉 F를 델타 X2로 한 게 바로 벽의 환경의 임피던스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ES 제곱 플러스 BES 플러스 KE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나미널 포지션, 여기서 나미널 포지션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벽까지의 거리죠. 이 나미널 포지션으로부터의 포지션 디비에이션, 이게 벽이 조금 변형이 돼서 이 부분이 x가 되면 x하고 x2는 틀리겠죠. 내가 ND 팩터가 벽에 간신히 닿으면 x 이꼴 x2가 되는데 이제 좀 힘이 가해져 갖고 벽이 조금 변형이 되면 x하고 x2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미널 포지션으로부터의 포지션 디비에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 운동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속도보다는 이런 변형량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시스템에서 임피던스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늘 ms 더블다 플러스 bx다 플러스 kx가 f고, 이거 당연히 힘이죠. 이 각각도 다 힘이죠. 이거 스프링 포스고 댐핑 포스고 이너셜 포스니까 다 힘이죠. 그래서 f는 mx 더블다, 이건 관성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f는 bx다 또 있을 것이고, f는 kx 이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F는 mx 닷은, 자, 모든 성질은, 모든 기계 시스템은 매스 스프링, 매스 댐핑 스프링, 즉 강성이죠. 이 나오면은 그 성질들을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거죠. 다미넌트한 게 예를 들어 스프링이다. 스프링은 다미넌트한 성질이 뭐예요? 바로 스티프니스죠. 하지만 스프링도 매스도 있고 댐핑도 갖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매스가 있고 여기 이렇게 롤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마찰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너셜 임피던스라 그래요. 이너셜 관성 임피던스라 그래요. 관성 임피던스는 이것만 생각한 거니까 F는 mx 닷이고, F는 mx 닷은 F는 ms 제곱의 x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임피던스를 정의할 때는 F 나누기 SX죠.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ms, 임피던스가 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S가 제로일 때 이니셜 컨디션은 요 S 대시 0 대입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지스티브 임피던스다 하면 요 댐핑에 대한 거죠. 댐핑. 그러면 F는 BX 다시인데 F를 속도로 나누면 이건 B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S가 0이든 아니든 항상 B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걸 우리가 리지스티브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다음에 커패시티브 임피던스다 뭐 하면은 이 스프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F는 KX니까 이거를 임피던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F 나누기 X는 K가 되죠. 그런데 나는 그 임피던스의 원래 의미대로 하면 힘을 속도로 나누는 것은 SX가 돼야 되니까 양 오른쪽에도 S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S분의 K가 바로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니셜 컨디션을 취하기 위해서 S 이꼴 0을 대입하면 0분의 K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봅시다. 이게 thin wall이라고 나왔죠. 얇은 벽이다. 자, 이 얇기 때문에
이 매스가 굉장히 작아요. 매스를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얇은 판이 있는데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은 이 탄성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탁 놓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very thin wall은 이거는 스프링 성질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 위에서 말한 capacitive impedance with low stiffnes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하드월 단단한 벽은 이것도 강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강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것은 capacitive impedance with high stiffness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이 그리스를 묻혀놓은 그러한 그 면 위에 매스가 있다. 그러면 요 그리스가 요 점성 마찰의 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resistive impedance다. 만약에 이 매스를 벽에 이렇게 줄을 달아놓고 힘으로 민다 그러면 이때는 뭐 당연히 관성만 있고 뭐 스티프니스라는 게 없겠죠. 이것은 이제 플로팅 매스는 우리가 이너셜 임피던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마찰이 없는 표면에 이렇게 볼링공이 올려져 있으면은 이거는 이너셜 임피던스 모델이다. 그러니까 마찰이 거의 없으니까 댐핑도 0으로 볼 수 있고 뭐 당연히 여기 스프링 성질은 없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기계 시스템은 그 이너셔하고 댐핑하고 스티프니스를 다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은 이제 그 세 가지가 비슷한 비율로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그 중에서 하나가 두드러지고 나머지 두 개는 0은 아니지만 작게 존재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프링이면 스티프니스가 다미넌트한 팩터가 되고 하지만 스프링도 당연히 매스도 있고 댐핑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의 컨셉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F는 K 델타 X라는 스프링 관계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이고 위치고 그 다음에 K가 물론 스티프니스인데 이게 이제 임피던스죠. 우리 임피던스는 이너셔, 댐핑, 스티프니스 다 포함하는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티프니스죠. 그래서 그냥 내가 스티프니스 하나만 따지더라도 임피던스를 따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확장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F equal K 델타 X라는 관계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F, 델타 X,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F를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면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포스 컨트롤이죠. 이 포스 컨트롤. 그 다음에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이건 뭐예요? 포지션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나는 힘을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스티프니스, 이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구현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임피던스 컨트롤이에요. 그렇죠? 힘 제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포스를 정확히 구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위치 제어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구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임피던스 컨트롤은 그 힘하고 위치 사이의 관계인 임피던스를 내가 원하는 임피던스로 정확히 구현하는 게 임피던스 제어의 목적이에요. 자, 그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힘 제어, 위치 제어, 임피던스 제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목표는 원하는 힘,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임피던스를 정확히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자, 이 이제 임피던스 컨트롤에서 여기 뭐라고 써는지 봅시다. 컨트롤 디자이너, 제어 설계자는 원하는 임피던스, 디자이어드 임피던스, 원하는 임피던스 또는 여기서 우리가 타겟 임피던스, 즉 엔드 이펙터의 모션, 이게 바로 델타 X죠. 엔드 이펙터의 모션, 이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엔드 이펙터 사이의 힘, 이게 힘이죠.
모션하고 포스, 위치하고 힘 사이의 관계인 원하는 임피던스를 정확히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Rather than considering the motion and force control problem separately. 지금 내가 힘을 제어하는지, 모션이 위치니까 힘을 제어하는 건지 위치를 제어하는 건지를 뭐 위치 제어할까 힘 제어할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둘 사이의 관계인 임피던스를 정확히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자, 여기 이제 뭐 트랜스페어런트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 연구실에서 개념적으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이라는 개념,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컨스트레인트 프레임이랑 같은 거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C자를 붙여놨어요. XC, YC, GC. 이건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이다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프레임이니까 좌표계니까 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좌표계의 원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 엔드 이펙터의 끝단 기준점하고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기준점이 이제 일치를 딱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프레임이 아니고 이 프레임하고 요 옆에 있는 요 벽, 요 X축으로 쭉 갔을 때 벽이 하나 있고 요 원점이랑 요 벽 사이에 이처럼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어요. 요 세 개를 합쳐갖고 GX라고 합시다. G는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죠. X축 방향의 임피던스. Y도 마찬가지로 GY, G축도 마찬가지로 GG. 그다음에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거고 또 X축, Y축, G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GX, GY, GG와 같은 이 가상의 임피던스가 엔드 이펙터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사이의 원점 사이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스프링하고 버추얼 스프링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한번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자, 우리 일반 스프링, 피지컬 스프링은 일반 스프링이죠. 자, 일반 스프링은 내가 양쪽에서 힘을 끝까지 주면은 이제 압축이 되는데 이 강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센 힘을 줘도 이 길이는 존재하죠. 아무리 눌러도 여기서 X0라고 했는데 X0 이상은 길이가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양단에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길이가 X1이고 X2면은 이 스프링, 이게 중요한 거는 F는 K의 델타 X니까 이 스프링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양단 사이의 변형이 중요한 거죠. 변형, 데포메이션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데포메이션은 이 피지컬 스프링에서는 요 X2에서 X1을 빼면 되는 건 아니죠. 자, 내가 스프링에 힘을 전혀 가하지 않았을 때, 스프링에 힘을 전혀 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양단의 이 거리 차이가 뭐가 돼요? 이게 X0. 그냥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스프링의 원래의 길이죠. X0.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어떤 힘을 받으면은 이게 압축이 되건 인장이 되건 스프링이 어떤 힘을 받으면은 그때 변형량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원래 길이 X0 빼준 게 변형이죠. 이게 피지컬 스프링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은 뭐든지 심볼로 해서 헷갈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0cm고 여기에 20cm고 원래 스프링의 길이가 그 뭐 5cm라고 할까요? 원래 스프링 길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5cm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은 20cm에 있고 이쪽은 기준면으로 10cm에 있다. 그러면 20에서 10 빼면 10이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5인데 양단의 길이가 10이라는 것은 5만큼 늘어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0에서 10 빼고 마이너스 5 하면 지금 5만큼 변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버추얼 스프링을 봅시다. 버추얼 스프링은 이 X0 원래 피지컬 스프링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X0가 0이에요. 제로 랭스예요. 제로 랭스. 그래서 이 버추얼 스프링은 제로 랭스, 지로 랭스 스프링이에요. 그럼 변형량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X2에서 X1을 빼면 돼요. X2에서 X1을 빼면 이 델타 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스프링하고 가상 스프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둘 다 F 이꼴 K 델타 X라는 둘 다 이 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델타 X를 계산을 할 때 물리적인 스프링은 원래 길이를 빼줘야 되고 양단의 차이에서 하지만 가상 스프링은 원래 길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양단의 차이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 스프링은 스프링의 성질만 갖고 있지 스프링의 뭐 부피라든가 매스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다 연속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는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위치도 제어하고 힘도 제어하고 또 스프링 성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